안녕하세요. 2025년 세무사 1차 회계학 원가 관리 회계편 총평하고요.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총평에 한 줄 평이 있죠. 근데 사실 한 줄이 아니고 두 줄이죠. 원래는 요거였어요. 밑에 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얘는 제가 일부러 뭐 노력해서 쓴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험 어려웠어요. 음.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문제를 딱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한 서너 문제? 두세 문제 정도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알긴 아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게다가 한 두 문제 정도는 평소에 보지 않았던 거. 첫 번째가 감손 원가 계산. 두 번째가 CVP 분석인데요. 초변동 원가 계산을 가정한 CVP 분석이에요. 한 두 문제 정도가 많이 응용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또 CVP 분석인데요. 공정이 두 개가 있고요. 불량이 있는 경우. 자, 이렇듯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평소에 조금 제쳐놨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되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어려웠지 않았나. 그래서 저도 모르게 썼던 한 줄 평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입니다. 어찌됐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총평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난이도 볼게요. 요 근래에 좀 가장 어려웠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우리 원가관리 회계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번 문제는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역추정의 문제도 한 두 문제 정도 들어가 있고요. 대부분의 문제가 시간이 많이 소요되더라. 그래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가 좀 꽤 있었고요. 평소에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 한 두 문제 정도. 기존의 전형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응용된 문제도 한 두 문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실전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데 어떤 내용들인가? 25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인데 현금주의와 발생주의가 끼어 있습니다.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거든요. 26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아는 문제예요. 정상원가 계산인데요.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 물론 빨리 풀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심리적으로 어때요? 조금 시간이 걸리게 보이죠. 27번은 표준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추정에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원가 차를 이용해서 추정. 일단 추정의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리게 돼 있습니다. 29번은 결합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부산물도 있고요. 또 매출원가까지 계산을 해야 됩니다. 31번 얘도 시간이 많이 걸리죠. 보조 부문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제조 부문에 총 배분된 원가를 제시를 해두고요. 역으로 배분전 원가를 찾는 문제입니다. 얘도 추정의 문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35번 불확실성의 의사결정 균등분포인데요. 얘도 원래 균등분포는 좀 주는 문제거든요. 근데 두 개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시간 좀 걸리더라. 36번 차이조사 결정과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인데요. 얘도 추정에 관련된 문제예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38번 얘는 전형적인 문제죠.
전형적인 문제지만 누구나도 다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39번 비선형 CVP 분석. 그래서 아는 문제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공부했을 때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다수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평소에 좀 안 봤던 문제, 감손. 감손은 물론 우리 수업이 다 진행이 됐긴 했는데 우리 공손에 비해서는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죠. 근데 이번에는 풀세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CVP 분석인데요. 우리가 전부원가 계산, 변동원가 계산, CVP 분석은 많이 봤던 거예요. 근데 초변동이라고 하니까 또 조금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응용 문제인데요. 복수 원재료인데 투입 형태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원가 차이 분석 이미 알고 있긴 해요. 근데 제공품이 있을 경우에 실제 산출량의 개념이 완성품 환산량이잖아요. 다 알고는 있어요. 그래도 좀 낯선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좀 당황스럽죠. 33번이 이제 CVP 분석인데요. 복수 공정 게다가 제1공정에서는 공송까지 있는 문제예요. 좀 생각이 필요한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한 3문제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 신경 쓰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풀어보면서 감정이입이 돼서 저도 모르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까다로운 시험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파트별로 한번 살펴볼게요. 총 16문제인데요. 뭐 상중하 굳이 구분을 해보면 그냥 주는 문제 한 두세 문제 정도, 그리고 대다수가 중정도의 난이도고요. 어려운 문제가 한 5문제 정도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원가 관리액의 출제 문항수는 각각 8문제씩이고요. 원가편에서는 정상원가 계산이 1문제, 표준원가 계산이 2문제가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볼까요? 그래서 거의 다 말씀드린 거예요. 25번부터 40번까지 되어 있는데요. 그냥 주는 문제는 여기 활동원가 요거는 조금 수월한 문제고요. 좀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대체 가격도 그나마 우리가 흔히 봤던 전형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조금 생각을 요하는 문제다. 이번에 그 출제 경향을 보면 이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다 계산 문제. 그리고요, 더 특이한 건 요건데요. 원래 우리가 16문제가 출제가 되면 사실 고루 분포가 됐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정상 표준 3문제가 나왔고요. CVP 분석에서 3문제가 나왔습니다. 변동 안 나왔고 책임회계도 안 나왔고요. 종합예산도 안 나왔어요. 자, 이게 뭐냐면 갈수록 시험도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스타일이 좀 회계사 비슷해지지 않나 싶어요. 회계사 시험은 특정 분야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회계사는 어쩔 수가 없어요. 1차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중요 파트에서 내는 게 당연해요. 근데 우리는 16문제 정도 되면 고루 되는 게 일반적인데요. 올해 시험은 중요한 부분에 조금 많이 출제가 되는 경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요한 부분은 좀 더 깊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조금 간과했던 부분들도 조금씩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추세.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그래도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응용 문제라든지 사실 조금 시간만 있고요. 침착하면 풀 수 있어요. 자, 그 응용 문제는 다 기본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응용 문제만 별도로 공부하고 그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본 수업 위주로 해서 전범위를 충실하게 학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응용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요, 선택과 집중을 병행하되 가급적 범위를 넓게 보고요. 이 단순 암기를 절대 안 돼요. 단순 암기를 풀 수 있는 건 몇 문제 안 돼요. 논리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순 암기와 기계적인 풀이 과정을 반복하는 건 하면 안 되고요. 전체 흐름하고요, 논리적 구조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제 각 항목별 문제를 좀 살펴볼게요. 25번은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거 기본 틀이고, 현금주의와 발생주의도 묻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는 중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보니까 회사 내 X1년 재고자산 및 전환원가에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딱 틀 자체가 제조원가 흐름에 관련된 문제죠. 첫 번째, 직접재료 매입액이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러면 직접재료 매입액이 나오면 바로 뭘 확인해야 돼요? 직접재료의 기초 기말을 통해서 직접재료 사용 금액을 뽑아내야 되겠죠. 근데 명시적으로 직접재료라고 했기 때문에 간접재료한 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주어져 있죠. 자, 제조원가 흐름에서 매출액이 나왔다. 뭘 물어봐요? 매출원가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거죠. 이 문제도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재료원가는 뽑아냈고요. 이제 전환원가 쪽을 봐야 되는데, 직접 노무원가 보니까요, 발생 금액이 아니고 단기 지급액이라고 되어 있네요. 즉 현금 기준이죠. 우리는 뭘로 바꿔야 돼요? 발생주의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반드시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만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일단 나는 현금을 비용으로 보겠다. 대신 뭘 추가하면 돼요? 현금이 나가지 않았는데 비용 처리된 게 있더라. 바로 뭐예요? 미지급 증가분이죠.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현금 지급의 미지급 증가분은 가산, 미지급 감소는 차감하면 되는 거고요. 미지급과 성급은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성급 감소도 가산, 성급 증가는 차감. 뒤에 살펴볼 거예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현금 지급을 비용으로 볼 거야. 그 상태에서 현금이 안 나갔는데 비용 처리되는 게 바로 뭐예요? 미지급 증가분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이건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대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단기 지급이 25,000원인데 나는 얘를 비용으로 볼 거야. 근데 미지급이 어떻게 돼 있어요? 2,500에서 없어졌잖아요. 미지급 감소했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성급은 어때요? 없던 게 생겼죠. 증가. 얘는 성급 증가니까요. 얘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자, 수도 광열비인데요. 자, 나는 3만 원 지급을 비용으로 볼 거야. 미지급 보니까요, 2,500이 만 원 됐네. 7,500이 증가한 거죠. 그럼 7,500이 증가할 수도 있고요. 얘를 마이너스 플러스 할 수도 있겠네요. 자, 복비 지급액 15,000원을 나는 일단 비용으로 볼 거야. 근데 지금 성급이 3,500원 있다가 없어졌죠. 성금 마이너스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미지급 증가분이잖아요. 얘도 플러스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환원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공품 기초 기말을 이용해서 재료 금액 찾아냈고 전환원가 찾아냈기 때문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찾아낼 수 있죠.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이 들어가니까요. 매출원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액하고요. 매출원가 비교해서 이제 매출 총이익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문제고요. 이제 해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바로
발생 금액을 찾아내야 되는데요.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나는 지급액을 비용으로 볼 거야. 대신 미지급 증가분의 의미는, 아니 나는 돈 나간 걸 비용으로 봤는데 돈이 나가지 않으면서 비용 처리된 게 있잖아요. 그를 가산해 주면 돼요. 얘 하나만 알면 자동적으로 정리가 돼요. 미지급 증가니까 선급 감소가 되는 거고요. 미지급 증가를 가산하게 되면 미지급 감소는 차감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선급 증가도 차감하면 됩니다. 그래서 직접 노무원가, 자, 현금 지급액 요걸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니까 21,000원이 되고요. 수도광열비 3만원 기준에서 조정하니까 37,500원이 되고, 복리후생비도 15,000원 기준으로 해서 조정하니까 26,500원이 됩니다. 전환원가는 21,000원 하고요. 둘이 더하면 64,000원이 되겠네요. 이게 제공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T계정을 살펴보면, 자, 직접 재료 사용 금액이 8만원 제공품에 들어가고요. 직접 노무원가 21,000원이 들어가고 제조간접원가 64,000원이 들어가고요. 제공품 차변의 합계는 19만원이 되고, 기말 제공품 차감하니까요.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15만 6천원이 되고요. 얘가 이제 제품 계정에 대체가 되면서 기초 기말 제품 감안하니까요. 매출원가는 1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하고 비교하면 매출 총이익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2만원이다. 자, 이 문제는 현금주의, 발생주의 개념만 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요. 뭐예요?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자, 26번 보겠습니다. 자, 얘는 정상개별 원가 계산 문제인데요. 타이틀 자체가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이에요. 사이즈도 크죠. 얘도 만만치 않습니다. 중급. 자, 정상원가 계산은 일단 머릿속에 이제 뭘 기억하셔야 돼요? 예정 배부율, 예정 배부, 배부 차이 조정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자료 보고 찾아볼게요. 자, 회사는 X1년 초 영업을 개시. 기초 재고는 없고요. 정상원가 계산을 적용한대요. 자, 배부 기준은 직접 노무 시간이니까요. 이제 조업도가 노무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연간 제조 간접 원가를 10만 원으로 하고요. 직접 노무 시간을 4,000시간으로 예상했다고 그랬으니까 예정 배부율은 25원이 되겠네요. 25원. 자, 이 예정 배부를 이용해서 예정 배부하는 거죠. 자, X1년 중 2021, 2022, 2023을 착수했고요. 작업별 실제 발생 원가 및 직접 노무 시간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각각 실제 발생 노무 시간에 예를 곱하게 되면 예정 배부금액 계산할 수 있죠. 자,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 원가는 총 12만 원이다. 그러면 정상원가 계산에서 이 실제 원가 역할은 바로 뭐죠? 이 역할은 배부 차이를 계산할 수 있죠. 그럼 간략하게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게 예정 배부율이고요. 실제 조업도가 몇 시간? 5,000시간이니까 예정 배부 금액은 12만 원이 되죠. 근데 실제 원가가 12만 5천 원이 되는 거죠. 실제 원가가 12만 원이라고 했으니까요. 배부 차이는 얼마가 돼요? 5천 원만큼 과대 배부가 되겠죠. 여기까지는 간단히 계산할 수 있어요. X1년 중에 작업 2021, 2022는 완성이 되었으나 그러면 2021과 2022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고요. 당연히 203번은 기말 제공품이 되겠네요. 작업 2021은 판매되었으나 그럼 문제에서 매출 원가를 물어본다면 201번의 원가를 계산하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 문제는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기말 제품을 물어보는 겁니다. 즉 202가 판매되지 않았다고 했으니까요. 기말 제품은 202의 원가가 되는 거죠. 202의 원가는 어떻게 돼요?
직접 재료원가 28,000원, 직접 노무원가 54,000원에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 금액은 2000시간에 25원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202에 예정 배부된 총 제조원가를 계산할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 차이를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으로 조정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과대배부니까 가산 조정이 아니고요. 차감 조정해야 되겠네요. 자, 이제 해답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절차대로 보면 예정 배부율 계산했고요. 각 작업별 원가를 보니까요. 201, 200, 203, 즉 예정 배부율에 실제 시간 곱하니까요. 예정 배부할 수 있죠. 즉 12만 5천 원이 단기에 예정 배부된 제조간접 원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번을 보니까요. 현재 원가가 13만 2천 원이에요. 이제 뭐 해야 돼요? 배부 차이를 계산해서 다시 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그 다음 절차는 배부 차이 계산한 다음에 조정하자 그 얘기예요. 자, 배부 차이 계산해 보니까요. 예정 배부 금액은 12만 5천 원이죠. 이게 바로 예정 배부 금액이 되고요. 실제 발생 원가는 자료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배부 차이는 5천 원만큼 과대 배부니까요. 차감 조정해야 됩니다. 자, 배부 차이 조정 보니까요. 각 작업별 예정 배부된 금액이 있고, 요 기준을 하라고 그랬으니까요. 비율이 40, 40, 20%가 되겠네요. 그래서 총 5,000원 과대 배부는 2,000, 2,000, 1,000원만큼 차감 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2번의 배부 차이 조정후 금액은 13만 2천 원에서 뭘 빼요? 2,000원 차감하니까요. 13만 원이 됩니다. 자, 절차가 복잡하죠. 물론 좀 빠르게 계산할 수는 있어요. 뭐냐면 자, 원가 요소 기준 비례배분법은 어차피 제조간접 원가 차이 금액을 제조간접 원가 금액 비례로 안 분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랑 동일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 원가랑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조간접 원가를 실제 제조간접 원가로 계산할 수도 있죠. 자, 실제 발생 원가가 12만 원이고요. 2만 원이고 지금 2000, 1000시간이니까 요거 5000시간분의 2000시간 하게 되면 48,000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좀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사이즈 자체는 만만치 않다. 27번 볼게요. 27번은 표준원가 계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추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얘도 중급. 일단 추정은 중급이에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요. 자, 추정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항상 주장했던 건 원칙적으로 해라. 처음에 우리 했던 대로 풀다 보면 답은 나오더라. 대신 어때요? 시간은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자, 회사는 X1년 초에 영업을 개시했고 기초재고는 없고 이 문제는 얘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업을 개시했고 즉 기초에 직접적인 재고가 없는 거예요.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다.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직접 재료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제품 단위당 직접 재료 표준 투입량, 우리 표준원가 차이 분석할 때 얘가 바로 뭐가 되죠? SQ가 되겠네요. 직접 재료 표준 가격 얘가 바로 뭐가 될까요? 킬로그램당 10원이니까 SP가 되고요. 직접 재료 실제 구입 가격이니까 AP가 되겠네요. 자, 이제 가격 차이가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냥 가격 차이가 아니고 구입 가격 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 차이 계산할 때 수량을 어떤 수량을 써야 돼요? 구입
수량을 써야 됩니다. 구입 수량. 자, 능률 차이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자, X1년 말에 직접 재료 재고량이 500kg이었대요. 그러면 얘가 왜 중요한 의미를 갖냐면 이 직접 재료 구입 가격차를 이용해서 어떤 수량을 계산할 수 있냐면 구입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입 수량에서 500kg을 차감하게 되면 나머지가 바로 사용 수량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이 구입 수량하고 기말 재고 수량을 고려해서 사용 수량을 찾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뭘 찾아야 돼요? 실제 제품 생산량을 찾아야 됩니다. 자, 제공품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실제 제품 생산량은 바로 뭐가 되죠? 실제 산출량이 되는 거죠. 이제 해답을 보고요.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인트는 뭐냐면 직접 재료 구입 차이를 이용해서 일단 뭐부터 계산해야 돼요? 직접 재료 구입 수량을 먼저 계산해야 됩니다. 자, 직접 재료 구입 수량. 자, 가격 차이라고 하는 건 구입 수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AP하고 SP의 차이죠. 요게 이제 12,500 불리한 차이인데요. 요 등식을 이용해서 구입 수량은 2,500kg 찾을 수가 있죠. 근데 얘를 이용하지 마라 그랬어요. 얘를 반드시 요거를 우리 기본 틀을 이용해서 찾는 편이 실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요, 실제 구입 수량이 2,500kg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기말 재고 수량이 500kg이 되다 보니까 사용 수량이 2,000kg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2,000kg을 이용해 가지고요, 능률 차이 이용해서 실제 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즉 구입 수량이 2,500kg이 되고 기말이 500kg이 되니까요, 사용량이 2,000kg이 돼서 이 2,000kg을 기준으로 해서 능률 차이 계산하니까요, 실제 산출량은 1,000단위가 나옵니다. 자, 이제 28번은 종합원가 계산에 있는 감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몇 해 전에 감손에 대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감손은 풀세트로 나온 건 아니고 감손 전 수량으로 환산한 것까지 물어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풀세트로 나온 겁니다. 자, 일단 감손은 어떻게 해야 되죠? 감손 전 수량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손 전 수량 환산한 다음에 그 환산된 수량을 기준으로 우리 했던 것처럼 종합원가 계산을 진행하시면 돼요. 자, 회사는 단일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요. 선의선출법이라고 했으니까 기초재고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직접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고 전환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 발생하더라. 직접 재료가 10%가요. 제조 과정에서 증발되는데요. 이게 정상적이며 평균적으로 발생한대요. 감손율은 10%가 됩니다. 자, 물량 보니까요. 기초 제공품의 단기 착수량 더한 물량 49,750, 단기 완성과 기말 작품 더한 수량 45,400. 맞지가 않죠. 너무 당연히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 얘 때문에 감손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맞을 수가 없어요. 그 물량을 맞춰줘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맞춰줄 거예요? 감손하지 않았더라면으로 맞춰줄 겁니다. 그러면 기초 저온품 같은 경우에는 감손 후 수량이 4,750단인데요. 50%만큼 진행이 됐어요. 그럼 감손 전 수량 총 감손이 10%인데 50% 진행이 됐고 평균적으로 발생하니까 5%만 진행이 됐겠죠.
그걸 이용해서 감손전 수량을 환산할 수 있고요. 단기 착수 물량은 어때요? 얘는 단기 착수 물량이기 때문에 감손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된 거죠. 완성 얘는 어떨까요? 36,000이죠. 얘는 계산해 주실 것 같아요. 자, 완성품은 100% 다 감손이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단기 착수량은 몇 개 있을까요? 4만 개 있을 거예요. 기말정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요 물량을 다 감손 전 수량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것만 하게 되면 원가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 했던 대로 하시면 돼요. 단기 발생 원가의 하이라이트를 친 이유는 완성품 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기말 정품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단기의 원가 요소별 환산량하고 단가만 알면 기말 정품은 다 계산할 수 있죠. 자, 이제 풀이 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해야 돼요? 감손 전 수량으로 환산해야 됩니다. 자, 기초제공품. 자, 아마 이런 공식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거죠. 자, 감손 전 수량에다가 이것도 볼까요? 감손 전 수량에다가 1 마이너스 감손율이 10%인데 감손이 평균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완성도에 따라서 감손 진행 정도가 다르죠. 완성품은 100%죠. 요거 빠진 물량이 36,000kg이라고 했으니까요. 요 등식을 이용해서 감손 전 수량을 계산해 보면 4만 kg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초제공품은 감손 전 수량 모르겠고 1 마이너스 감손율은 10%, 기초제공품 진행률 50%니까요. 얘를 반영해서 감손 전 수량을 계산해 보면 5,000kg이 되고요. 기말 제공품의 경우에도 완성도가 60%다 보니까 감손 전 수량 계산해 보면 10,000kg이 됩니다. 요 물량을 기준으로 원가 계산 진행하시면 돼요. 자, 선의선출법이고요. 이제 기초 물량이 5,000개가 된 거죠. 감손 전 수량으로 환산하니까요. 완성이 4만 kg이 되는데요. 선의선출법이니까 기초회가 50% 추가 진행이 됐고 35,000kg은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이 되고요. 기말제공품 만 단위는 60% 진행이 되죠. 자, 재료원가 환산량 45,000개, 전원원가 환산량 43,500개, 단기 발생 원가 고려해서 환산량 계산해 보니까요. 재료원가 환산량 단가는 2원이 되고 가공원가 환산량 단가는 4.5원이 됩니다. 원가 계산할 수 있죠. 완성품은 기초제공품의 환산량의 단가 곱하니까요. 267950이 되고요. 기말제공품은 10,000개 2원에 6,000개 4.5 하니까요. 기말제공품은 47,000원이 됩니다. 자, 29번도 우리 흔히 봤던 문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뭘 또 좀 꼬아놨습니다. 볼게요. 부산물이 나오고요. 또 매출원가 여기까지만 해도 좀 시간이 걸려요. 몇 단계를 더 해야 되니까요. 근데 뭐가 있냐면 단기 투입원가는 65,500원인데요. 기말 제공품이 4,500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만 알면 쉬워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상한 상상을 합니다. 이거 이상 문제 아니야? 한번 볼게요. 우리가 결합원가라는 건 바로 뭐죠? 결합공정에서의 완성품 원가죠. 자, 이 65,500원은 완성품 원가가 아니고요. 결합공정에 투입된 원가입니다. 그럼 뭔가 제공품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원가 계산한 결과 기말 제공품이 4,500원이니까 완성품의 원가는 65,500원에서 4,500을 빼야죠.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결합원가는 얼마다, 결합공정 완성품 원가 얼마다 이렇게 제시가 되는데요. 한번 브레이크를 걸은 거죠. 일단은 결합공정 보니까요. 주산품이 A, B가 있고 부산물이 C가 있대요. 자, 부산물이 나오면 바로 뭘 확인해야 돼요?
생산기준법인지 판매기준법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쭉 밑에 보니까요. 부산물 C는 생산기준법을 적용한대요. 그러면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만큼 결합원가에서 먼저 배분하는 거죠. 우리가 그거는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를 결합원가에서 차감한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결합공정 기초정품은 없고 투입원가는 65,500원인데요. 제공품이 4,500원이니까 65,500원에서 4,500원 뺀 나머지가 바로 이제 결합원가가 될 거다. 자, 부산물 C는 추가 가공 필요하지 않지만 A, B는 추가 가공해서 완성이 되고요. 부산물 C는 생산기준법을 적용한대요. 그럼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를 계산해야 되는데 바로 당해당 판매비가 5원이라 그랬으니까 순실현 가치 계산할 때 부산물의 판매 가치 15원하고 고려를 해야죠. 한 개당 15원에 팔고 5원의 판매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순이익은 1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생산량 자료가 있고 판매량 자료가 있는데요. 결합원가를 배분할 때는 무슨 기준으로? 생산량 기준으로 하고요. 우리 문제는 매출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결합원가 배분은 생산량 기준으로 하지만 단가를 계산해서 판매량에 해당된 부분이 매출원가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분리점이 추가 감가원가 제시가 되어 있고 판매 가격 있죠. 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산량을 기준으로 해서 판매 가격 곱해서 얘 뺀 다음에 순실현 가치를 계산하죠.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원가를 배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총원가 계산할 때 얘 빠뜨리시면 안 돼요. 추가 가공 원가니까 총원가는 배분된 결합원가에서 얘를 가산한 금액이 총원가가 되더라. 얘를 뭘로 나눠요?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가 계산할 수 있고 그 단가를 뭘 곱하면 돼요? 판매량 곱하면 매출원가가 되더라. 자, 먼저 완성품 원가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즉 일반적으로는 결합원가, 완성품 원가가 제시가 되는데 우리 문제는 하나를 더 브레이크를 걸은 거죠. 얘가 제시가 됐으니까요. 완성품의 원가는 56,000원이 됩니다. 자, 이제 부산물이 존재하고 부산물은 생산기준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뭘 또 조정해야 돼요? 부산물의 순실현 가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물은 200단위에 판매가치 15원에 판매비 5원이니까요. 주산품에 배부할 결합원가는 54,000원이 되죠. 자, 이 54,000원을 이제 어떻게 배부해요? 주산물의 순실현 가치 기준으로 배부하죠. 그래서 생산량의 판매 단가 추가 원가 빼니까요. 순실현 가치 계산할 수 있고 비율이 2대1이니까 결합원가는 36,000원, 18,000원이 됩니다. A의 경우에 36,000원에다 추가 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36,000원에 추가 원가 4만원 가산하면 총원가가 되고요. 생산량이 2,000단위니까 단가는 38원이 됩니다. 매출원가는 38원에 판매량 1,800단위 곱하니까요. 68,400원이 됩니다. 자, 30번도 표준원가 계산인데요. 표준 종합원가 계산 제공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응용이 된 문제예요. 우리가 이제 복수 직접 재료라고 하면 뭘 물어보는 거죠? 배합 차이, 수율 차이 물어보는 건데 요건 그게 아니고 원가 투입 행태 자체가 다릅니다. 그랬을 때 차이 분석할 때 실제 산출량 뭘 갖다 써야 돼요? 자, 원가 요소별 완성품 환산량을 써야 됩니다. 즉 뭐냐면 원가 투입 형태가 다른 요게 이제 좀 낯선 주제죠. 낯선 주제. 근데 우리 그것만 알면 돼요. 표준원가 차이 분석할 때 실제 산출량의 개념이 제공품이 있을 경우에는 완성품 환산량이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풀 수는 있어요. 대신 좀 낯설죠. 자, 추가적으로 볼게요. 일단은 표준 원가 자료가 제시가 되어 있네요. 그럼 표준 수량 얘가 바로 SQ가 되고요. 표준 가격은 SP가 될 겁니다. 직접 재료 구입 및 투입량이라 그랬으니까요. 실제 자료로 보시면 되겠네요. 투입량이 바로 AQ가 되고요. 구입 가격이 AP가 될 거예요. 단기에 A 같은 경우에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이 되는데요. B의 경우에는 60%의 투입이 된대요. 그러면 원가 차이 분석할 때 이제 A, B 환산량이 달라지죠. 각각 적용해야 됩니다. 자, 기초제공품도 있고요. 완성도 있고 기말제공품 선입선출법. 자, 직접 재료 능률 차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A하고 B 둘 다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재료가 두 개인데요. 투입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환산량부터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기초 제공품이 있었고요. 단기 착수량이 있었고요. 완성은 기초 추가 진행분, 단기 착수 완성 물량, 기말 제공품이 있습니다. 자, 재료 같은 경우에 A는 공정 초기에 투입이 된대요. 그러면 기초 제공품 해당 사항이 없고요. 단기 착수 완성 물량하고 기말 제공품 4천 단위가 되죠. B는 60%에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은 전기의 40%만큼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단기에 60% 해당이 되는 거죠. 환산해 주면 되는 거고요. 반영해 주면 되고, 단기 착수 완성 물량은 당연히 넣어줘야 되는 거고요. 기말 제공품은 50%에 멈췄기 때문에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재료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3,500개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것만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A하고 B의 능률 차이를 계산할 때 실제 산출량은 A의 경우에는 4,000 단위를 반영하고요. B의 경우에는 3,500 단위를 반영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능률 차이라고 그랬으니까요. 두 개 다 고려하면 14,000원 유리한 차이가 됩니다. 자, 31번. 얘도 우리가 많이 다뤘던 문제예요. 아는 문제거든요. 아는 문제인데 누구나 다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올해 시험에서는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근데 얘는 그래도 많이 접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만 있으면 푼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가 좀 쉽게 느껴지는 시험이지 않았나, 올해 시험에는. 자, 이건 보조 부분 원가 관련된 문제인데요. 상호 배분법. 자, 일단 제조 부분에 총 배분된 원가 결과가 주어진 상태에서 뭘 찾아야 돼요? 배분 전 원가를 추정하는 문제입니다. 중급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요. 자, 제조가 P1, P2, 보조가 S1, S2가 있고요. 상호 배분법. 자, 이 문제 자체가 또 만만치 않죠. 또 바꿔놨어요. 또 한번 조정을 해야 되거든. 보조를 앞으로 빼야죠. 자, 두 개의 보조분 S1, S2로부터 제조분 P1, P2의 배분된 금액이 각각 14만원, 13만원이다. 즉, 이미 배분된 결과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14만원 하고요. 13만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보조 부문 원가를 배분하기 전에 S1에 집계된 원가를 물어봤습니다. 아는 문제예요. 풀어봤던 문제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아는 거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다. 일단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위치부터 바꿔야죠. 이 상태로 풀 수도 있는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조 부분 관련된 문제는 바꿔두는 게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일단 바꿨어요. S1, S2, P1, P2가 되고요. 용역 제공 현황 보니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요게 상호 용역 수수 관계죠. 자, 이제 추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하던 대로 하면 돼. 미지수로 두고요. 자, 배분전 원가를 S1, S2라고 할게요. S2. 자, 근데 상호 배분법의 경우에는 배분할 원가가 달라지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면 S1이 배분할 원가를 A라고 하면 얘는 S1 더하기 B로부터 얼마 받죠? B로부터 20% 받잖아요. 그럼 B가 S2가 배분할 원가를 B라고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배분전 원가 더하기 0.2 곱하기 B가 되는 거죠. 자, 이제 S2가 배분할 원가를 B라고 할게요. 그럼 S2 배분전 원가가 S2고요. 더하기 S1이 S2한테 30%를 주고 있으니까요. 0.3 곱하기 A가 되는 거죠. 이 상태로는 못 풉니다. 자, 시계 2개고 미수가 4개다 보니까 못 풀어요. 자, 근데 나는 자, 이 배분할 원가 A, B를 요 비율대로 뿌려봤어요. 이렇게 뿌려보니까 P1의 집계된 원가가 14만 원이 되고요. P2의 집계된 원가가 13만 원이다. 그러다 보니까 요 두 식이 지금 눈에 띄는 거죠. 즉, 요 두 식을 이용해 가지고요. 연립방정식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뭘 찾을 수 있어요? 배분할 원가를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요 두 식을 이용하자. 빼볼까요? 그럼 얘 없어지고 얘가 0.1 A가 되고요. 얘가 만 원이 되니까 A는 얼마가 돼요? 얘는 10만 원이 됩니다. 이 10만 원을 여기나 여기 집어넣게 되면 B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10만 원, 25만 원이 돼요. 뭘 찾은 거예요? 얘가 10만 원이 되고 얘가 25만 원이 되니까요. S1은 얼마? 5만 원이 되는 거죠. 알고 있는 문제예요. 하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죠. 물론 S2도 계산할 수 있겠죠. S2는 어떻게? 여기에 10만 원을 집어넣고요. 여기에 얼마? 25만 원을 집어넣게 되면 S2도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오히려 조금 평이하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다. 우리 시험은. 저도 이제 문제지를 보면서 문제 풀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요.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야, 정말 고생 많이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쉽게 푸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시험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32번인데요. 그나마 쉬운 문제입니다. 자, 얘도 많이 봤을 거예요. 많이 다뤘던 문제입니다. 즉, 활동기준 원가 계산인데요. 판관비를 고객에 배부하는 거죠. 판관비에. 자, 얘는 좀 편하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회사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에 의해서 판관비를 고객별로 배부하는데요. 판관비 항목이 두 가지가 있대요. 급여가 30만 원이고 기타가 20만 원이 있습니다. 일단은 판관비를 활동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판관비 항목을 활동 중심점에 집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급여와 기타 각각 고객 주문 처리하고요. 고객 관계 관리인데 요게 자원동의니까 급여 30만 원은 60% 40%. 그럼 바로 한번 해볼까요? 얘가 18만 원이 되고 40%니까 12만 원이 되고요. 기타는 20만 원인데 70%니까 14만 원이 되고요. 30%는 6만 원이 되겠네요. 그럼 총 50만 원의 판관비를 활동 중심점으로 집계를 한 거죠. 그럼 이제 배부율을 계산해야 되겠네요. 배부율은 여기 있죠. 활동량이 각각 80회 30명이니까 80회 30명으로 나누면 활동별 배부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고객 A라는 고객이 있는데요. 12회 주문을 했대요. 그러면 고객 주문 처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80회 곱하면 되고, 고객 관계 관리는 원가 동인 고객 수니까 한 명 하면 되겠죠. 그나마 32번은 평이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쭉 읽으면 어려운 문제 나오면 그냥 어렵겠구나 넘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시험장에서는 정말 침착해야 되고요. 좀 냉정해야 됩니다. 정말 냉철해야 돼요. 이런 문제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활동 중심점 원가 집계해 보니까 32만 원, 18만 원이 되고요. 각각 80회, 30회로 나누니까 배부율이 고객 주문은 회당 4,000원이 되고요. 고객 관계 관리는 한 명당 6,000원이 됩니다. 그럼 A 고객 같은 경우에는 주문이 12회니까 4,000 곱하기 12회 하면 되고, 고객 관계 관리는 A란 한 명이잖아요. 얘를 반영하면 5만 4,000원이 됩니다. 자, 33번이 CVP 분석인데요. 얘가 많이 응용이 된 거예요. 즉 연속 공정인데 공성까지 있을 때 CVP 분석. 그래서 좀 당황하지 않았나? 고급으로 한번 결정을 했습니다. 자료 보면 있잖아요. 요것만 보면 딱 어떤 느낌이 들어요? 요것만 보면 제약 이론 느낌이 딱 들 거예요. 최대 생산 능력이 있으니까요. 또 고정비, 변동비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제약 이론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데, 느닷없이 뭘 물어봤어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물어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으면서 제약 이론 풀이 생각했겠죠. 그 시간 낭비. 또 갑자기 나오는 순간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볼게요. A 공정 완성품은 바로 판매할 수 없고 A에서는 못 팔아요. 못 팔아. 즉 A에서는 원가만 발생하는 거죠. B 공정에서 추가 가공을 해야 최종 단위당 100원에 팔 수 있습니다. 자, A 공정에서는 투입량의 10%가 공손이 발생이 된대요. 그리고요, B는 공손이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모든 공손은 정상 공손이며, 정상 공손은 양품에 가산하는 거죠. 공손품은 처분 가치도 폐기 비용도 없다. 이 상태에서 비공정의 완제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 물어봤어요. 자, 요게 이제 제약 이론이라고 하면 좀 익숙하고 부담이 덜할 텐데요. 느닷없이 손익분기점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손익분기점은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나요? 가장 먼저 가격하고요, 변동비를 계산하고 공원이익 산출이 되고요, 고정비 요 자료를 정리해야죠. 그래 손익분기점을 해결할 수 있어요. 가격은 나와 있죠. 가격은 100원이 나와 있죠. 변동비는 12원, 2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문제가 공손이 없다면 12원 더하기 20원 하면 될 것 같아요. 고정비는 어때요? 18만 8천원, 16만 원 있잖아요. 고정비는 18만 8천원, 16만 원.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느닷없이 뭐가 있어요? A 공정에서 공손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뭐지?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자, 이런 거예요. 여기 지금 요 세 개가 한 단위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 한 단위 제2공정을 통과한 완성품의 원가가 제2공정에서는 20원이 맞아요. 제1공정에서는 12원이 아니다 그 얘기죠. 왜 아니냐면 공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원가가 늘어나겠죠. 얘는 정상공손이고 양품에 배부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공정에서는 12원이 아니고요, 나누기 0.9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가만 보세요. 투입량의 10%가 공손으로 발생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단위가 생산이 되려면 몇 단위가 투입이 돼야 되냐면, 자, X
곱하기 0.9가 한 단위가 돼야 되죠. 왜냐면은 투입량이 10%가 공손이기 때문에 양품 한 단위가 나오려면 x 곱하기 0.9가 돼야 돼요. 그래서 x를 계산하면 1.1111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결국에 투입량이 1.111이 돼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공손으로 떨어 나오는 수량이 0.1111이 돼야 됩니다. 요건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야 양품 하나가 생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0.111에 대한 공손은 다시 여기에 넣어줘야 되죠. 그러면 원가로 볼게요. 자, 한 단위당 12원이잖아요. 그럼 1.111을 하면 13.333 이렇게 순환소수가 나와요. 그러면 원가 배분을 하게 되면 얘가 얼마가 돼요? 얘가 12원이 되고 얘가 1.333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원가를 다시 여기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가산하다 보니까 결국에 제 A 공정을 거친 제품의 변동비는 얼마가 되냐면 1.333 하고요. 11을 더한 13.333이 되는 거죠. 변동비는 1공정에서 13.333에다가 2공정에 20원. 요게 변동비가 됩니다. 그래서 공원이 계산하면은 얼마가 나오겠죠. 요걸 기준으로 계산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요 구조를 순간적으로 우리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거기에 달린 거죠. 자, 이제 해답을 볼게요. 자, 이 구조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B 공정의 한 단위 투입을 위한 A 공정의 단위당 변동원가가 결과적으로 13.33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익분기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자료 정리해야죠. 단위당 판매가격, 단위당 변동원가, 단위당 공원이익 총 고정비인데요. A 공정에서 13.33, B 공정 20원 하니까요. 총 변동비는 33.3이 되고 한 개당 공원이익은 66.6666 쭉 나가는 거예요. 고정비는 34만 8천 원이니까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단위당 공원이익의 판매량 마이너스 고정비 요게 제로가 돼야 되니까요. 얘를 만족하는 수량은 5220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만 알면 쉬운데요. 이 구조가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면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을 수 있는 문제죠. 자, 34번. 얘도 연달아 나왔어요. CBP 분석인데요. 초변동 원가 계산을 이용한 CBP 분석. 얘도 고급으로 봤습니다. 왜? 좀 낯선 주제이기 때문에. 자, 일단 초변동 원가 계산의 어떤 개념은 알고 계시죠? 초변동 원가 계산은 제조 원가를 보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즉, 직접 재료 원가만 제품 원가를 보고요. 나머지는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직접 재료 원가는 판매량에 비례해서 비용 처리가 되지만 나머지 제조 원가는 어때요? 단기 발생분이에요.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결정돼 있죠. 고정제조가 안전원가는. 자, 대신 변동가공원가, 직접 노무원가하고 변동제조 간접원가는 판매량분이 비용 처리되는 게 아니고요. 단기 발생분이 비용 처리됩니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자, 단기 초 영업을 개시했다. 기초적으로는 없고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며 실제 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단기 생산량이 5천 단위라고 했으니까요. 변동 가공 원가, 즉 직접 노무 원가, 변동 가공 원가, 변동 제조 간접 원가는 수량이 몇 개만큼 비용 처리되는 거예요? 5천 개만큼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판매 가격은 500원이 되고요. 자, 요 금액이 바로 얼마만큼? 5천 단위만큼 비용 처리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때요? 얘 단기 비용 처리하고 얘도 단기 비용 처리하죠. 직접 재료 원가는
단기 판매량만큼 비용 처리되는 거고요. 변동 판관비도 판매량만큼 비용 처리되는 거죠. 자, 초변동 원가 계산 손익분기점 판매량 자료 정리해 볼게요. 자, 판매 가격은 500원이고요. 이제 한 개당 변동 원가는 직접 재료 원가 100원 하고요. 변동 판관비 50원이 됩니다. 나머지는 단기 발생분 다 비용 처리하는 거죠. 뭐가 있어요? 5천 단위의 변동 가공 원가 150원, 50원. 그다음에 30만 원의 고정 제조 간접 원가, 32만 4천 원의 고정 판값. 요게 바로 단기 발생분 다 비용 처리되는 겁니다. 정리가 됐으니까요. 등식에 집어넣으면 300의 판매량 마이너스 단기 발생 비용 162만 4천 원. 이게 재료가 돼야 되니까요. 얘를 만족하는 수량은 4,640개가 됩니다. 어, 35번은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고요. 균등분포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균등분포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얘는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볼게요. 판매 가격은 400원이고요. 변동원가는 220원이 되고요. 총 고정원가는 108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 정리할 수 있죠? 공원익도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예상 매출액이 100만 원부터 300만 원 사이에 균등부품을 이룬다. 이게 이제 물음이고요. 이게 이제 자료고요. 물음은 두 개를 물어봤는데요. 3천 단위 이하 판매될 확률, 그 다음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사실 요거는 또 우리가 많이 본 거예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뭘 계산하면 돼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계산한 다음에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 원과 300만 원 사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로 계산하면 돼요. 그럼 얘는 뭘까? 3천 단위 이하 판매될 확률. 굉장히 쉬운 건데 순간적으로 좀 움찔하는 거죠. 얘도 안 봤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3천 단위 이하 판매될 확률은 이렇게만 보면 헷갈리니까요. 3천 단위에 대한 매출액 계산해 볼까요? 한 개당 판매 가격 400원이라고 그랬으니까 3천 단위 매출액은 120만 원이 됩니다. 이제 눈에 보이죠? 전체 100만 원과 300만 원 사이에서 110만 원 이하 될 확률이기 때문에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20만 원 나누기 200만 원 하면 10%라고요. 결국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요. 얘가 끼어드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회로가 엉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3천 단위 이하 판매될 확률 계산할 때요. 뭘로 바꿨어요? 3천 단위에 대한 매출액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이 되고요. 매출 120만 원 이하 판매될 확률은 20만 원 나누기 200만 원 하니까 10%가 되고요.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먼저 공원이익률부터 계산해 볼까요? 공원이익률은 판매 가격에서 변동비를 빼고요. 다시 판매 가격 나누니까요. 공원이익률은 45%가 됩니다.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 계산할 수 있죠. 0.45에 곱하기 매출액 마이너스 고정비 뺀 금액이 재료가 돼야 되니까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계산해 보니까 240만 원이 됩니다. 그럼 240만 원 이상 될 확률도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 계산해 보니까요. 300만 원에 240만 원 빼면 60만 원이 되겠네요. 200만 원 나니까 30%. 그럼 A, B 합한 금액이니까 10%, 30% 더하니까요. 40%가 됩니다. 자, 36번. 얘도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고요. 차이조사 결정에 관련된 문제인데 얘도 뭔가 꼬아놨어요. 꼬아놨다고. 자, 일반적으로 차이조사 결정은 뭐
비용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요. 뭘 선택할 거냐? 한 번 더 물어본다면 완전 정보 기대가치. 근데 이 문제는 자료를 또 안 줬습니다. 추정에 관련된 문제예요. 볼게요. 회사는 공정이 정상인지에 대해 조사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요. 조사 비용은 10,000원인데 조사 후 비정상 상태이면 교정비용, 수정비용 발생하죠. 근데 이 문제는 수정비용에 대해서 제시를 안 해놨습니다. 자, 공정이 비정상인데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이 70,000원이래요. 그리고 이미 기대비용이 조사하는 경우 19,000원이고요. 조사하지 않는 경우 21,000원이래요. 자, 보니까 이제 다 제시가 돼 있어 끝났어요. 자료는. 이 교정비용도 모르고요. 또 확률도 모릅니다. 그럼 또 추정에 관련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해왔던 대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전문가에게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를 찾으면 돼요. 일단은 추정에 대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우리 기본에 충실할 거다. 자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제시된 자료만 보니까요. 정상과 비정상 확률 제시가 안 돼 있어요. 비정상은 P라고 하면 정상 1만 P가 되겠죠. 또 하나 조사했을 때 조사 비용은 10,000원인데요. 비정상에도 수정 비용도 제시가 안 돼 있어요. 대신 뭐가 제시가 돼 있어요? 19,000원의 기대 비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지 않으면 손실이 70,000원인데요. 기대 비용이 21,000원이래요. 당연히 뭘 선택하죠? 19,000원 선택하겠죠. 조사하는 걸 선택할 거예요.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채워야 돼요. 자, 어떻게 채울 수 있나 보니까요. 요 두 관계를 이용하면 얘를 찾을 수 있죠. 즉 비정상일 확률이 30%가 되고요. 정상일 확률이 어때요? 70%가 됩니다. 얘를 찾다 보니까 얘도 쓸 수 있어요. 자, X가 얼마가 돼야 돼요? 30,000원이 돼야 됩니다. 요거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일 확률은 30%가 되고요. 교정 비용은 30,000원이 됩니다. 자, 요걸 찾았기 때문에 이제 성과표를 다시 한번 작성해 보는 거죠. 자, 확률과 교정 비용을 반영한 성과표 보니까요. 깨끗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정보가 없는 상태라면 나는 조사를 하는 걸 선택하겠죠. 자, 이제 완전 정보의 기대 가치를 계산할 때는 뭐부터 계산해 봐야 돼요? 완전 정보의 기대 성과죠. 요거는 차이 조사 결정이기 때문에 비용 개념이 되겠네, 성과는. 그러면 정상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난 조사하지 않을 거고요. 비정상이라는 확실한 정보가 있다면 나는 40,000원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보가 있을 때 기대 성과는 비용이 12,000원이 되죠. 그러면 이 정보에 대한 가치는 12,000원 하고요. 19,000원하고 차이기 때문에 7,000원이 되겠죠. 자, 37번. 얘도 아는 문제예요. 얘도 아는 문제지만 평소에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바로 보조부문 폐지 의사결정이죠. 자, 얘도 깨끗한 문제긴 해요. 그나마 이런 문제들이 쉽게 느껴지는 시험이었다니까요. 자, 보조부문이 S1, S2가 있고요. 제조부문이 A, B가 있습니다. 지금 각 보조부문에서 다른 부문에 공급하는 예상 용역량은 다음과 같다. 자, 보니까요. 지금 제가 발견을 했는데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요거는 모르겠고 요게 200kg이 아니고요. 1000kW가 되는 거죠. 1000kW. 물론 얘는 뭐 중요하지는 않아요. 얘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일단은 뭐부터 계산해야 되냐면 변동비인데, 변동비. S1이 제공하는 전력의 킬로와트당 변동비가 100원이래요. 그럼 총 변동비는 100원 곱하기
총 킬로와트가 10만 원이 되는 거고요. S2의 경우에도 시간당 변동비가 80원이라고 그랬으니까요. S2의 변동비는 80원에 1000시간 곱하면 8만 원이 되겠네요. 일단 변동부터 계산한 상태에서 주 한국으로부터 전력을 킬로와트당 120원에 공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대요. 그러면 보조부문 폐지 의사결정이다 보니까 주고받는 관계가 중요하죠. S1이 S2한테 20% 주고요. S2가 S1한테 30%를 줍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S1을 폐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S1의 변동비는 다 줄어들고 S2의 변동비는 어때요? 30%만큼 줄어드는 거죠. 그럼 현재 1000kW를 S1이 생산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얼마만큼 사와야 되느냐? 자, S1이 S2한테 200kW 주고 있는데요. S2는 요 전력을 받아가지고 다시 30%만큼 S1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200kW의 30%에 해당하는 60kW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외부로부터 얼마 구입하면 돼요? 1000kW에서 60kW 뺀 940kW만 사오면 되겠죠. 딱 그거예요, 이 문제는. 그 세 개만 고려하시면 돼요. 자, 일단 보조 부문별 변동원가를 보니까요. S1은 10만 원이 되고 S2는 8만 원이 됩니다. 자, 이제 외부로부터 구입해야 할 용역량은 일부가 빠지는 거죠. 자, 요거는 S1이 S2한테 주는 거죠. 30%는 바로 뭐예요? S2가 다시 S1한테 주는 부분이죠. 요걸 고려하면 외부로부터 얼마만 사오면 돼요? 940kW만 사오면 됩니다. 이제 의사결정해야죠. S1을 폐지하겠다. 그럼 S1의 변동비는 10만 원 절감이 되죠. S2도 S2가 S1한테 30% 주고 있기 때문에 8만 원에서 30%만큼은 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킬로와트당 120원에 사올 수가 있는데요. 몇 킬로와트? 1000킬로와트가 아니고요. 940킬로와트만 사면 되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중분이익은 11,200원이 됩니다. 자, 38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봤던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도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문제일 거예요. 자, 제약자원이 하나가 있고요. 요거 뭐랑 연결이 된 거죠? 특별주문 수락 의사결정과 연결이 된 거죠. 결국에 일단 제품 3개가 있으니까 제한된 시간 가지고요. 어떤 제품을 생산해야 되지? 제한된 시간당 공원이익이 큰 걸 기준으로 우선순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특별주문을 받게 되면 시간이 부족하네. 뭘 해야 돼요? 우선순위가 낮은 제품부터 포기하는 거죠. 자, 일단 최대 가능 시간이 10,000시간이니까요. 일단 각 제품별 공원이익 계산한 다음에 특수기계 이용 시간으로 나눠 가지고요. 시간당 공원이익 계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 생산해야 되는데요. 정규 시장 수요 이 이내로 생산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죠. 그러면 이 기계 시간 가지고요. 최적 생산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동안 거래가 전혀 없던 한국으로부터 A를 360원에 800단위 구입하겠다는 특별 주문을 받았대요. 그러면 일단 800단위에 대해서 주문 받았기 때문에 필요 시간이 몇 시간인지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요. A의 경우에는 2시간이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1600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럼 일단 그거 생각하시고요. 시간이 부족하다면 160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제품을 몇 개 포기해야 되는지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먼저 기계 시간당 공원이익 계산해 보니까요. 각각 공원이익 계산을 했고 기계 시간을 나누다 보니까
120, 100원, 80원이 됩니다. 우선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예요. 자, A부터 다 생산하고 그 다음에 B 생산하고요. 남은 시간 가지고요. 1000시간 생산하다 보니까 각각 3000단위, 1000단위, 250단위를 생산하고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특별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몇 개? 800개. 나한테 필요한 시간은 1600시간이에요. 자, 160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부터 포기해야 돼요? C부터 포기하는 거죠. C 250단위 포기. 그럼 C 포기하게 되면 몇 시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1000시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도 부족하죠. 몇 시간이? 600시간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포기 수량은 B 포기하는 거죠. B 몇 개 포기할 수 있어요? 600시간이 필요한데요. B 하나당 3시간 소요되니까 200개를 포기해야죠. 결국에 B 200개 포기하고요. C 250개 포기해야 됩니다. 그럼 기회비용은 B의 경우에는 200개 곱하기 300원 하면 되고요. C의 경우에는 250개 320원. 이게 바로 특별 주문에 대해서 기회비용이 되겠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이제 의사결정까지 보겠습니다. 포기 수량 몇 개를 포기해야 돼요? 일단 C부터 250단위를 포기하고요. 그러면 1000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나머지 600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B 200단위를 포기합니다. 기회비용은 B 200단위의 당위당 공원이익, C 250단위 공원이익 계산하면 기회비용은 14만 원이 되죠. 이제 의사결정하면 되죠. 매출은 360원이 되고요. 변동원가가 잘못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변동원가가 지금 160원이죠. 그래서 매출은 360원이 되고 얘가 160원이 됩니다. 이건 맞을 거예요. 기여원가 14만 원이니까요. 중분이익은 2만 원이 됩니다. 자, 39번. 비선형 CVP 분석인데요. 고정원가가 비선형입니다. 볼게요. 당위당 판매 가격 200원이고 변동비는 150이래요. 즉 판매 가격 변동비는 유지가 돼요. 공원이익은 50원이 되고요. 고정원가는 제품 생산량이 일정 범위를 넘어가면 계단형으로 증가한다. 고정비가 달라지는데요. 제품 생산량이 첫 번째 구간 1000단일 때까지 이 구간에서는 손익분기점이 840단이래요. 자, 중요한 건 손익분기점이죠. 자,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일치하는 점이 바로 손익분기점이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뭘 계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구간에서 고정비를 계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위당 공원이익 50원이잖아요. 그럼 총 공원이익은 50원에 840단위 곱하면 총 공원이익 계산이 됩니다. 자, 두 번째 1001에서 2500단 이때도 손익분기점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익에 2400 곱하면 손익분기점 하에서 총 공원이익이니까요. 그 금액이 바로 고정비가 되죠.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 고정비, 두 번째 구간 고정비 그 차이가 바로 고정비 증가 금액이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구간에서 두 번째 구간으로 넘어갈 때 증가하는 고정원가, 자 얘를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한 최대액 하나를 더 물어본 거죠. 그럼 얘는 알 것 같은데요. 달성 가능한 최대이익은 뭘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최대로 판매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구간에서 1000개 판매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 2500 판매할 수도 있죠. 그럼 무조건 2500 판매가 좋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000단위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고정비가 증가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자료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구간, 두 번째 구간. 공원이익은 똑같습니다. 50원씩이에요. 고정비를 모르는데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정비는 이 상태에서 공원이익과 같게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고정비는 50원 곱하기 840단위 하면 되고요. 두 번째 구간에서 고정비는 50원 곱하기 2400단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구간 고정비는 42,000원이 되고요. 두 번째 구간 고정비는 12만 원이 되니까 증가 금액은 78,000원이 되고요. 달성 가능한 최대 이익도 먼저 천 단위 구간은 1000개를 다 팔았다고 봤을 때 1000개 50원 고정비 빼면 8,000원이 되고요. 두 번째 구간은 2,500개 다 팔았다고 했을 때 2,500의 공원이익에 이제 두 번째 구간 고정비가 얼마가 되죠? 12만 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달성 가능한 최대 이익은 8,000원이 되죠. 그래서 고정비 증가액은 78,000원이 되고요. 달성 가능한 최대 이익은 8,000원이 됩니다. 자, 40번. 얘는 그나마 쉽죠. 얘는 대체 가격 결정 모형이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 A, B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A 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해서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고요. B 사업부는 내부 대체할 수도 있더라. 부품의 최대 생산 능력은 4,000단위고요. 변동원가는 600원. 그리고 외부에 1,000원에 3,000단위는 판매할 수 있대요. 두 가지를 살펴봐야 되겠네요. 최대 생산 능력이 4,000단위고요. 현재 3,000단위 판매할 수 있으니까 여유조업도는 1,000단위가 되고요. 가격은 1,000원이고요. 변동비가 600원이다 보니까 기존에 한 개당 얼마씩 벌어요? 400원의 공원이익을 벌 수 있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B사업부 구매사업부로부터 1600단위 대체를 요구받았다고 그랬으니까요. 몇 개를 포기해야 돼요? 600개를 포기해야죠. 자, 여유조업도가 1000단위니까요. 기존 판매 600개를 포기해야 됩니다. 또 하나, 내부 대체 수량에 대해서는 변동원가가 50원 감소한대요. 얘는 얘랑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럼 내부 대체 시 변동비는 550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내부 대체 시 변동원가는 550이 되고요. 외부 판매 시 일부를 포기해야 됩니다. 몇 개를 포기하죠? 600개를 포기하죠. 그리고 외부 판매 시에는 1,000원, 600원, 공원이익 400원인데요. 대체 시에는 50원이 줄어드니까요. 550원이 됩니다. 최소 대체 가격은 단위당 중분원가에 몇 개 포기해야 돼요? 600단위를 포기하죠. 기존 한 개당 공원이익 얼마 있어요? 400원이었습니다. 몇 개로 나눠야 돼요? 대체 수량으로 나눠야 되니까요. 최소 대체 가격은 700원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미 이제 시험은 끝났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근데 1차 시험은 사실 2차를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공부 시작하셔야 돼요. 자,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자, 지나간 건 지나간 대로 잊어버리시고요. 앞으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평과 해설은 이만 마치고요. 우리 남은 기간 빨리 다시 추스리시고요. 내년 최종 합격을 위해서 노력하시면 돼요. 어찌됐든 올해 또는 내년에 모두 다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